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겐 하나같이 특별한 비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안데르센입니다. 올해 34살이고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내과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기계적으로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간호복을 입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언제부터인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눈 밑의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지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한때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예전엔 창밖 풍경도 보고 책도 읽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여유마저 사라져버렸죠. 스마트폰 화면에는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 피드들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거든요. 마치 제 감정이 얼어붙은 것만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병원 건물이 보이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슬로 국립병원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나면 항상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원 입구를 지나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슬로 국립병원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중 하나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환자들이 드나들고 응급실은 항상 북적거리죠. 로비에는 휠체어를 탄 환자들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보호자들로 가득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 층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내과병동은 8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복도가 보이는 순간 오늘 하루도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거든요. 복도에는 이미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환자들의 모니터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간호사실에 도착해 야간 근무조와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302호 환자는 어젯밤 열이 있었고 302호는 혈압이 불안정해서 자주 체크해야 해. 야간 근무를 마친 동료 간호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카밀라, 302호 환자 혈압 체크하고 304호는 수액 교체해야 해. 추간호사인 헬가가 차트를 들고 말했어요. 헬가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간호사였는데 항상 효율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 2명 있으니까 침상 준비도 부탁해. 아, 그리고 305호 환자 보호자가 면담 요청했으니까 시간 되면 상담도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거든요. 혈압 재고, 체온 체크하고, 약물 투여하고, 차트 작성하고,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첫 환자는 302호의 70대 남성분이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신 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혈압 재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혈압계를 팔에 감았지만 환자분이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옆 환자분이 계속 신음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환자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혈압계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40에 90이네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환자분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환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304호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만 가득했거든요. 수액 교체, 약물 투여, 차트 작성, 새 환자 준비,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304호 환자는 40대 여성분이었어요. 폐렴으로 입원하신 분이었는데 혼자 계셨거든요. 수액 교체하러 왔어요. 말씀드리고 링거를 교체하는데 환자분이 제 손을 살짝 붙잡으셨어요. 간호사님, 혹시 언제 퇴원할 수 있을까요? 집에 혼자 있는 고양이가 걱정돼서요. 환자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보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어려워요. 사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환자분의 걱정을 들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미 다음 업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환자분들의 마음보다 업무 처리가 우선이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인 아스트리드와 카페테리아에서 마주쳤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거든요.
환자들도 아스트리드를 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스트리드? 제가 샐러드를 먹으면서 물었어요. 어젯밤 응급실에서 일하던 토르가 아스트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토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어요. 30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 아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토르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뭐래? 제가 포크를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래. 아스트리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겨우 30살인데 아내가 병원에서 울고 있더라고.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어. 매일 이렇게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고 우리 자신도 기계처럼 일하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가 되어버린 걸까요? 환자들의 이름보다는 병실 번호가 먼저 떠오르고 그들의 아픔보다는 처리해야 할 일의 몽롱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카밀라, 너도 요즘 많이 지쳐 보여. 아스트리드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 예전에는 환자들과 농담도 하고 그랬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환자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만 급급했어요.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이나 궁금한 것들에 대해 충분히 들어주지도 못했고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병동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한 환자 가족분을 만났어요. 309호에 입원한 할아버지의 따님이었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셨거든요. 간호사님, 아버지가 어제부터 식사를 거의 안 하세요. 괜찮은 건가요? 따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병실로 함께 가서 환자분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가족분의 걱정도 충분히 들어드렸을 텐데.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다른 업무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차트 확인해보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형식적인 대답을 하고 급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 근무 시간, 새로 입원한 환자 2분을 맞이했습니다. 한 분은 심장질환으로 오신 60대 남성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교통사고로 다치신 20대 여성분이었어요. 입원 절차를 밟으면서 각종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병실 규칙을 설명했지만 제 목소리는 마치 녹음된 안내방송 같았습니다. 20대 여성 환자분이 많이 아파요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진통제 투여해드릴게요 라고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환자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그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녁 무렵 309호 병실에 입원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감사 인사였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다음 환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하며 급히 자리를 뜨려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시계를 보며 남은 업무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투여 3건, 차트 작성 5건, 내일 검사 예약 2건,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이 제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제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봤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굳어진 표정.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23살의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했고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환자분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기뻐했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적막한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었거든요. 냉장고에서 차가운 샐러드를 꺼내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병원 일로 가득했거든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토르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작 30살인 젊은 간호사가 과로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니 혹시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한다면 제 몸과 마음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기계적인 대응, 감정이 메마른 일상. 이게 정말 제가 꿈꿔왔던 간호사의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알람, 샤워, 간호복, 지하철, 병원.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았거든요. 동료들과의 대화도 업무에 관한 것뿐이었고 환자들을 대하는 것도 점점 기계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로 간호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한다면 저도 토르처럼 될 것 같았거든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고 제 자신에게도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간호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던 어느 주말,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오슬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부모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날만큼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마을로 향하는 길에는 노르웨이 특유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호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어린 시절 이 길을 지나며 느꼈던 평온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도시의 복잡함과 병원의 분주함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카밀라, 어쩐 일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제가 요즘 얼마나 지쳐 보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냥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사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온 것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어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원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고 환자들도 그냥 업무의 대상으로만 느껴져요. 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셔서 제 말을 들으셨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동네 길고양이가 다쳤을 때도 직접 치료해 주려고 했고 친구가 아플 때면 간병인 역할을 자처했어요. 그런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혹시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하는 것이 환자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부모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카밀라, 할머니 사진 좀 보고 갈까? 오랜만에 말이야. 할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간호사로 일하셨거든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간호사 이야기들이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봐,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야. 제가 고개를 돌리니 벽에 걸린 여러 가족 사진들 사이에서 하얀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20대 모습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사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왜인지 그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간호모를 쓰고 하얀 간호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과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지금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간호사로 일한 시절 이야기 들려드릴까? 아버지가 사진 앞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간호사셨어. 특히 1950년대에 한국에서 일하셨을 때 말이야. 한국에서요? 저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외에서 일하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한국전쟁 때 노르웨이에서 의료진을 파견했는데 할머니도 그때 자원해서 가셨어. 의정부라는 곳에서 야전병원 간호사로 일하셨지.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끼어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할머니 따라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잖니. 어렸을 때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눈을 반짝거렸는데 그때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느꼈던 보람, 생명을 구했을 때의 기쁨, 환자들의 감사 인사,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멋진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보낸 편지들이나 일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그 시절에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셨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서재에 할머니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어. 같이 가서 찾아볼까?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재는 아버지의 작업 공간이었는데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오래된 서류함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중 하나를 열어보시더니 여기 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 계실 때 쓰신 일기야. 노르웨이어로 쓰여 있으니까 너도 읽을 수 있을 거야. 일기장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쓰인 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1951년 3월 15일. 의정부 도착. 처음 보는 한국 땅.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겨보니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8살 소녀를 수술했다. 포탄 파편에 맞아 다친 아이였는데 수술이 성공했다. 아이가 깨어나서 미소 지을 때 내가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금의 저와는 너무나 다른 마음가짐이었거든요. 할머니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셨고 그들의 회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1951년 4월 2일 정욱이라는 아이가 입원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아이인데 너무 어려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눈에서 슬픔이 느껴진다. 이 아이를 꼭 살려내고 싶다. 정욱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신경 썼던 환자인 것 같았거든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그 아이의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1951년 4월 10일 정욱이의 수술이 성공했다.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셨다. 아이가 깨어나서 내 손을 잡고 웃었을 때 눈물이 났다. 이런 순간을 위해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런데 서류함 맨 아래쪽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였어요. 노르웨이어가 아닌 다른 문자로 쓰인 편지였거든요.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니 이건 한글로 쓰인 편지네. 할머니가 받으신 편지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는 여러 장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글씨체로 쓰여 있었어요.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답답했지만 편지 끝부분에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 모습을 그린 것 같았는데 아이가 그린 듯한 서투른 그림이었거든요. 이 편지들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 편지들의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번역할 수 있잖아. 한번 해볼까?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카메라로 찍어 번역해보니 조금 어색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언니께 저는 정욱이에요. 언니가 저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언니가 손을 잡아주고 약을 줘서 나았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 일기에 나왔던 그 정욱이가 보낸 편지였던 거예요. 다음 문장을 번역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언니 덕분에 살았으니까 저도 커서 간호사가 될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언니처럼 착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가 살려낸 한국의 어린 소녀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도 계속 번역해봤습니다. 간호사 언니, 저 이제 많이 나았어요.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간호사가 되어서 언니를 만나러 갈게요. 언니, 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성적도 좋아요.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간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면서요. 언니 덕분에 살았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마지막 편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요. 간호사 언니,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간호학과에 가고 싶은데 공부가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가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언니가 제게 준 두 번째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할머니의 일기가 새롭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할머니를 본받아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고요. 할머니가 이 편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간호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하셨지. 어머니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카밀라, 너도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잖아.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10살에 제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할머니처럼 간호사가 될 거예요. 라고 외쳤던 순간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환자들을 그냥 업무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진심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카밀라, 때로는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찾는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야. 저는 다시 편지들을 들여다봤어요. 정욱이라는 아이가 할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니, 저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저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꼭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간호사가 되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편지를 보낸 지 7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을 텐데 아버지, 혹시 이 정욱이라는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찾는다고? 70년도 넘은 일인데 가능할까? 라고 반문하셨어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살려낸 그 아이가 정말로 간호사가 되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카밀라, 그건 너무 막연한 일 같은데 한국은 너무 멀고 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테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휴가를 내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흔적을 따라가 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정욱이라는 분도 찾아보고 싶어요. 그날 밤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저는 할머니의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어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할머니의 간호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슬로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간호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할머니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진정한 의미의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 댁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와 정욱이의 편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이야기들이 생각났고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평소와 같이 병원에 출근했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302호 당뇨 환자분께 혈압을 재면서 이번에는 좀 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간호사님, 사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잤어요. 집에 혼자 계신 아내가 걱정돼서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저라면 형식적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아내분께 전화는 드려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병실에서 전화하기가 좀 그래서. 환자분이 망설이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제가 휴대폰 좀 빌려드릴까요? 잠깐 복도에서 통화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제안에 환자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고맙습니다. 환자분이 진심으로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환자분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304호 폐렴 환자분께도 평소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양이 걱정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다행히 이웃분이 돌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간호사님이 물어봐 주셔서 고마워요. 환자분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잤거든요. 다행이네요. 혹시 또 다른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하니 환자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간호사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친근하게 대해주시네요. 환자분의 말에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기계적으로 대했는지 반성이 되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간호사 아스트리드와 마주쳤을 때 그녀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카밀라, 오늘 뭔가 달라 보여. 표정도 밝아지고. 아스트리드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도 간호사셨거든요. 저는 아스트리드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어요. 와, 정말 멋진 할머니시네. 한국전쟁 때 의료진으로 가신 거야?
아스트리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욱이라는 아이는 정말 간호사가 되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제가 말하자 아스트리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국까지? 그런데 70년도 넘은 일인데 찾을 수 있을까? 아스트리드의 반응은 부모님과 비슷했어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정욱이라는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스트리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카밀라, 혹시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까? 요즘 일이 힘들어서 현실 도피하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 아스트리드의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단순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간호사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일해왔는지도 알겠고요. 그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의정부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한국전쟁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에서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자료들이 꽤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노르웨이 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기록들이 있었고 한국 쪽 자료도 일부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의정부에 있던 야전병원에 대한 기록을 찾았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일했던 바로 그 병원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있었거든요. 노르웨이 야전병원이라고 불렸던 곳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지만 천막으로 된 병원과 의료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 속에 할머니도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야전병원은 전쟁이 끝나면서 철수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의정부라는 도시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가서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의정부에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당시 노르웨이 의료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어 번역 사이트를 이용해서 의정부시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도시 연역을 보니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다가 재건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 근교의 중요한 도시로 발전했다고 했고요. 그날 밤 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제 간호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여행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전쟁 당시 고아원에 대한 자료도 찾아봤어요.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들이 의정부 지역에도 여러 개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이나 위치는 찾기 어려웠어요. 아마 현지에 가서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수간호사 헬가에게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휴가? 갑자기 왜? 헬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개인적인 일로 한국에 가야 해서요. 2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헬가가 더욱 놀랐어요. 한국, 카밀라. 무슨 일이야? 혹시 번아웃 증후군인 거 아니야? 헬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헬가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흥미로운 이야기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헬가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일했던 곳도 직접 보고 싶고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헬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카밀라, 요즘 내가 많이 지쳐 보이긴 했어.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런데 2주는 너무 길어. 일주일 정도는 어때? 일주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한국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곳을 다녀봐야 하니까요. 제가 설득했어요. 결국 헬가는 10일간의 휴가를 승인해줬습니다. 대신 돌아와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해라는 조건을 걸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는 여행사에 가서 한국행 항공편을 알아봤어요. 오슬로에서 서울까지는 직항편이 없어서 유럽의 다른 도시나 중국을 경유해야 했거든요. 가장 빠른 경로는 파리를 경유하는 것이었는데 총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항공료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예약했습니다. 출발일은 2주 후로 잡았어요. 그 사이에 준비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할머니의 일기와 편지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혹시 정욱이의 성이나 고아원 이름 같은 단서가 더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의정부 지역에 대한 자료도 더 찾아봐야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의 유품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정욱이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있었어요. 정욱이는 부모님을 잃고 의정부의 한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다. 나이는 8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생년월일은 모른다고 한다. 아이가 너무 영리해서 금방 노르웨이어 단어들을 배웠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정욱이가 퇴원하는 날 고아원 원장님이 직접 데리러 오셨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정욱이가 매우 똑똑한 아이라고 하신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고아원 이름은 사랑의 집이라고 하신다. 이 정보가 가장 중요했어요. 고아원 이름이 사랑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한국어로 된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이 정도면 현지에서 찾아볼 만한 단서가 될 것 같았어요. 정욱이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1943년경에 태어나서 지금은 82살 정도가 되었을 것 같았어요. 만약 살아계시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간호사가 되었다면 이미 은퇴하셨을 가능성이 높겠죠. 한국의 간호사협회나 의료계에 문의해보면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시 고아원 기록이 어딘가 남아있을까요? 막막하긴 했지만 일단 가서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한국행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가기로 결심한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항공편도 예약했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대답하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카밀라,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할머니의 다른 유품들도 더 찾아볼게. 아버지의 지지하는 말씀에 힘이 났어요. 그리고 카밀라, 할머니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도 몇 장 있어. 내일 찾아서 보내줄게.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말에 기대가 되었어요. 그 주말 부모님이 할머니의 사진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흑백 사진들이었는데 한국에서 찍은 것들이었거든요. 간호복을 입고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동료 의료진들과의 단체 사진, 그리고 천막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린 한국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소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이 아이가 정욱이일까요?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아마도 그럴 거야. 할머니가 특별히 아끼셨던 환자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답하셨어요. 사진 속 소녀의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눈에 총명함이 엿보였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정욱이라면 지금은 할머니 같은 나이의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사진도 가져가세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사진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일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정욱이에게서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학교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가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니 정말 기쁘다. 이 정보가 매우 중요했어요. 정욱이가 정말로 간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간호학교를 다녔다는 것도 중요한 단서였어요. 한국 출발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설레고 떨렸습니다.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정욱이라는 분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행이 제 간호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파리를 경유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긴 여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할머니의 일기와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70년 전 할머니가 이 길을 걸어가셨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쟁 중인 낯선 나라로 향하는 젊은 간호사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봤어요. 15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활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오셨던 195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지만 이곳이 바로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그 땅이라는 생각에 감격스러웠거든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전철을 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보셨던 전쟁의 폐허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현대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하는 길, 거리의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정욱이와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가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막연한 기대였어요. 서울에만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욱이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바늘 찾기와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명동 근처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니 번화한 거리가 보였어요. 네온 사인들이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정말 역동적인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모습의 서울을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첫날 밤은 시차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대신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간호사협회나 의료 관련 기관들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간호협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한국전쟁과 관련된 기념관이나 박물관도 찾아봤습니다.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정부에도 관련 유적지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도 과연 이 넓은 나라에서 정욱이라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한국간호협회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한국어 안내방송을 들으니 정말 외국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다행히 영어 안내방송도 함께 나와서 길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국간호협회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가니 접수 직원분이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노르웨이에서 온 간호사라고 소개하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70년 전의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직원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협회의 역사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기다린 후 김영이라는 중년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협회에서 간호사 역사 연구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노르웨이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먼 길 오셨네요. 김영희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전쟁 때 의료진으로 오셨다고요? 저는 할머니의 일기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영희 씨는 사진들을 유심히 보시더니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당시 외국 의료진들의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분이 할머니와 정욱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정말 간호사가 되었다면 아마 1960년대 초반에 간호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네요. 혹시 그 시대 간호학교 졸업생 명단 같은 것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기대를 담아 물었습니다. 김영희 씨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시대 기록들은 대부분 소실되었어요. 전쟁의 피해도 있었고 당시에는 기록 보관이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서울에 있는 몇몇 오래된 병원들이나 간호학교에는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특히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곳들은 역사가 오래되니까 문의해볼 만해요. 김영희 씨는 친절하게도 몇 곳의 연락처를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욱이라는 이름으로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성이 바뀌지 않지만 호칭은 남편 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기록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고요. 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김영희 씨가 알려주신 병원들에 하나씩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간호협회를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아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영어가 가능한 직원분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간호사 기록을 찾고 계신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개인 기록은 공개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이름만으로는 역시 쉽지 않았어요.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여러 곳에 전화해봤지만 답은 비슷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예전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점점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김영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간호학교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보다는 학교 쪽이 동문회나 졸업생 네트워크가 활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1950년대, 1960년대에 존재했던 간호학교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적십자간호대학이었습니다. 1923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적십자간호대학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영어가 가능한 교수님과 연결되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군요. 박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정욱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런데 1960년대 졸업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학교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공로가 있었던 졸업생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혹시 방문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드디어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명동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일상을 관찰해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매우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거리 음식도 맛보고 서점에서 한국 관련 책들도 훑어봤습니다. 한 서점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사진집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외국 의료진들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노르웨이 의료진에 대한 언급도 짧게 나와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도 이 역사의 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특히 정욱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정욱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특히 왼손에 있는 작은 흉터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말하더라. 왼손의 흉터라는 새로운 정보였어요. 만약 정욱이를 찾게 된다면 이것이 중요한 확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적십자간호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캠퍼스는 서울 시내에 있었는데 역사가 느껴지는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직접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매우 친절하셨어요. 먼저 우리 학교 역사관을 보여드릴게요. 박 교수님이 안내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사관에는 1920년대부터의 학교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졸업생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 속의 젊은 여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정욱이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어린 시절 모습만 알고 있으니까 성인이 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여기가 명예의 전당입니다. 박 교수님이 한 벽면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공로를 세운 졸업생들의 이름과 업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예의 전당에는 1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1960년대 초반 졸업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욱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들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당시에는 여러 간호학교들이 있었거든요.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런 곳들도 간호학과 역사가 오래되었어요. 박 교수님은 다른 학교들의 연락처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시에는 정규 4년제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3년제 간호학교들도 많았어요. 그런 곳들은 기록이 더 부실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개인적인 인맥이 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에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캠퍼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오래된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역사 자료를 살펴보고 1960년대 졸업생 명단을 확인해봤지만 역시 정욱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화여대, 중앙대 등 다른 학교들도 계속 방문해볼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은 의정부에 가볼 예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실제로 일했던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정욱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행 자체가 제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할머니가 70년 전에 이 땅에서 무엇을 느끼셨을지 상상해봤어요. 전쟁의 상처가 가득한 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셨던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는 전철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70년 전 할머니가 일했던 그곳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할머니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심정을 상상해봤습니다. 의정부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평범한 도시구나였어요. 할머니의 일기에서 읽었던 전쟁의 참상이나 야전병원의 긴박함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대신 조용하고 평화로운 중소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에서 나와 시청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할머니가 일기에 썼던 그 야전병원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근처 어딘가였을 거예요. 지금은 상가 건물들과 아파트,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지만요. 의정부 시청에 도착해서 문화관광과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제게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했어요.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에서 온 관광객인데요. 제가 어설픈 영어로 말을 걸자 젊은 여직원이 영어로 응답해 주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고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 야전병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수진 씨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어주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수진 씨가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의정부에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관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네요. 향토문화연구소는 시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의정부 향토문화연구소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장님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분이었어요. 김 관장님이라고 소개해 주시며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먼 길 오셨네요. 할머니가 한국전쟁 때 의료진으로 활동하셨다고요. 김 관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일기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김 관장님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더니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네요. 당시 외국 의료진들의 개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김 관장님이 할머니와 정욱이의 사진을 특히 자세히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김 관장님은 저를 2층 자료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전쟁 당시 의정부 지역의 사진들과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피난민들, 그리고 복구 과정의 기록들. 여기 보세요. 김 관장님이 한 벽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당시 노르웨이 야전병원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벽에는 노르웨이 야전병원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만들어진 병원,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들의 모습. 할머니의 일기에서 읽었던 그 모습들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 병원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의 의정부역 북쪽, 현재 주택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에요. 당시에는 넓은 들판이었거든요. 김 관장님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해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병원 건물 자체는 전쟁이 끝나면서 철거되었고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도 대략적인 위치라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나중에 그곳에 가서 할머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혹시 당시 고아원에 대한 기록도 있을까요? 제가 기대를 담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일기에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김 관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사랑의 집이라고 하셨나요? 그곳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사랑의 집은 당시 의정부에서 가장 큰 고아원 중 하나였어요. 미군과 외국 의료진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죠. 김 관장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원장님은 박혜자 수녀님이셨는데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고아원이 지금도 있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김 관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1970년대에 문을 닫았어요. 당시 고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고아원의 역할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요. 박혜자 수녀님의 제자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당시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 관장님은 친절하게도 몇 군데 연락처를 적어주셨어요. 현재 의정부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사랑의 집 출신이거나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이분을 꼭 만나보세요. 김 관장님이 한 이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윤영자 씨라고 현재 의정부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신데 어린 시절 사랑의 집에서 자라셨어요. 지금은 70대이시지만 정정하세요. 드디어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가슴이 뛰었어요. 김 관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바로 윤영자 씨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윤영자 씨를 찾았어요. 다행히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고요? 윤영자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윤영자 씨가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 있으니까 오세요. 의정부시 사회복지관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3층 건물이었어요. 1층 로비에서 윤영자 씨를 만났는데 70대라고 하시기에는 매우 정정해 보이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우리 사랑의 집을 찾아와 주시다니. 윤영자 씨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지관 2층의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역을 해주는 젊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저는 1948년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잃고 4살 때부터 사랑의 집에서 자랐죠. 윤영자 씨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고아원에는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혹시 정욱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영자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욱이요? 물론 기억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는데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다른 아이들을 잘 돌봐줬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정욱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게 된 것이었거든요. 정욱이의 본명은 김정욱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그냥 정욱이 언니라고 불렀죠. 윤영자 씨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욱이 언니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다른 아이들이 아프면 돌봐주고 박혜자 수녀님을 도와서 고아원 일도 많이 했어요. 혹시 왼손에 흉터가 있었나요? 제가 할머니 일기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물어봤어요. 윤영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정욱이 언니 왼손 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폭격 때 다쳤다고 하셨는데 언니는 그 흉터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하면서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윤영자 씨가 말하는 그 정욱이가 바로 할머니가 돌봤던 그 아이였던 것이죠. 정욱이 언니는 정말 간호사가 되었어요. 윤영자 씨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간호학교에 갔어요. 그 후로는 자주 연락은 못했지만 가끔 고아원에 놀러 오셨어요. 혹시 어느 간호학교에 다녔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부속 간호학교였던 것 같아요. 세브란스였나? 아니면 적십자였나? 그럼 정말로 간호사가 되신 거네요? 제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네. 졸업하고 서울의 한 큰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나중에는 간호부장까지 되셨다고 들었어요. 윤영자 씨의 대답에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정욱이가 정말로 꿈을 이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네. 의사 선생님과 결혼하셨어요. 남편분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아이들도 낳으시고 혹시 지금도 연락이 되나요? 제가 기대를 담아 물었습니다. 윤영자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사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게 10년도 넘었거든요. 하지만요. 정욱이 언니의 딸이 의정부에 살고 있어요. 가끔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가곤 하죠. 제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혹시 연락할 수 있을까요? 윤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김미영 씨라고 하는데 어머니만큼 좋은 분이에요. 지금 의정부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세요. 윤영자 씨는 친절하게도 김미영 씨의 약국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정욱이 언니는 몇 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딸분이 자세한 상황을 알고 계실 거예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욱이를 찾긴 했지만 치매라니. 과연 할머니를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만나보세요. 윤영자 씨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씀하셨어요. 치매 환자분들도 아주 오래된 기억은 가끔 생생하게 떠올리시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윤영자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복지관을 나왔을 때 제 마음은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정욱이를 찾았지만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할머니를 기억하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김미영 씨의 약국은 의정부역 근처에 있었어요. 건강약국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약국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약국에 들어서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정욱이를 닮았을까 하고 유심히 봤지만 어린 시절 사진만 본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영 씨세요? 제가 영어로 물어봤는데 다행히 미영 씨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미영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윤영자 씨에게서 연락처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할머니와 정욱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미영 씨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 노르웨이 간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셨다고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저는 할머니의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특히 할머니와 정욱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자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세요. 정말 어렸을 때 모습이네요. 미영 씨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가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간호사님이 정말 잘해주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어머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심해서. 하지만 한번 가보실래요? 혹시 옛날 기억을 떠올리실지도 모르죠. 그날 오후 미영 씨와 함께 정욱이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정부 외곽에 있는 조용한 요양원이었어요. 가는 길에 미영 씨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셨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하셨고 간호부장까지 하셨거든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퇴근 후에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이 간호사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길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외국인 간호사님처럼 되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헌신적이었는지 미영 씨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 간호사님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이름도 몰랐고 어느 나라 분인지도 정확히 몰랐지만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옥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요양원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접수 데스크에서 면회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2층에 계세요. 미영 씨가 안내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치매가 심한 날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정욱이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70년 전 할머니가 돌봤던 그 어린 소녀를 이제는 82세의 할머니가 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2층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 씨가 앞서 걸어가며 어머니는 201호 방에 계세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201호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 씨가 문을 살짝 열어보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세요. 오늘은 비교적 맑은 날 같아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창가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짧은 흰 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바로 82세가 된 정옥이 김정옥 할머니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 씨가 다가가서 정옥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정옥이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탁한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총명함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일기에서 읽었던 영리한 아이의 모습이 어른이 된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이분은 노르웨이에서 오신 분이에요. 미영 씨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병원에서 돌봐주신 외국 간호사님 있잖아요. 정옥이 할머니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듯 저를 계속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져온 사진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먼저 제 할머니가 혼자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분이 제 할머니예요. 1950년에 한국에 오셔서 의정부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미영 씨가 한국어로 통역해 주셨어요. 정옥이 할머니가 사진을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눈이 조금 맑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아는 것 같은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진을 꺼냈어요. 제 할머니와 어린 정욱이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8살 정욱이와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요. 정욱이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이 사람, 엥겔 선생님. 미영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머니가 뭔가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엥겔 선생님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욱이 할머니가 제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신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름까지. 네, 맞아요. 제 할머니 이름이 잉그리드 엥겔슨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미영 씨가 한국어로 통역해드렸어요. 정욱이 할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시며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엥겔 선생님, 내 손을 잡아주었어. 아프다고 울었는데 노래를 불러주었어. 미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치매에 걸리신 후로는 최근 일들은 전혀 기억 못하시는데 어린 시절 일을 이렇게 또렷하게. 저는 할머니의 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정욱이에 대해 쓰인 부분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가 한국어로 통역해 주시면서요. 정욱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다. 수술을 받은 후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정욱이 할머니가 제 말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수술했어. 아팠어. 하지만 엥겔 선생님이 있어서 왼손에 있는 작은 흉터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제가 일기의 다른 부분을 읽자 정욱이 할머니가 갑자기 왼손을 들어 보이셨어요. 이거
이 흉터, 할머니의 왼손 등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흉터를요. 엥겔 선생님이 이 흉터는 용기의 표시라고,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그 순간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미영 씨도, 그리고 정욱이 할머니도요.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할머니와 정욱이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거든요. 비록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를 통해서 그 만남이 이어진 것 같았어요. 엥겔 선생님은 어디 있어요? 정욱이 할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영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할머니께서는? 네.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가 어머니께 이 사실을 전하자 정욱이 할머니의 표정이 슬퍼지셨어요. 그랬구나. 그럼 이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겠네.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정욱이가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요. 미영 씨가 통역해드리자 정욱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 간호사 되었어. 엥겔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 도와줬어. 그 후로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욱이 할머니는 때로는 명료하게, 때로는 흐릿하게 어린 시절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노르웨이 동료를 불러주었던 것, 함께 병원 마당을 산책했던 것, 퇴원할 때 약속했던 것들. 엥겔 선생님이 꼭 간호사가 되라고 했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정욱이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어.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의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평생에 걸쳐 그 약속을 지켜온 것이고요. 어머니, 이분한테 더 이야기해주세요. 미영 씨가 어머니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간호사로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정욱이 할머니가 저를 보시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했어. 30년 넘게 간호부장도 했어. 엥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봤어. 특히 가난한 환자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미영 씨가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퇴근 후에도 무료 간병 봉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간호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셨고요. 엥겔 선생님처럼 사랑으로 환자들 돌봐야 해. 정욱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간호사지? 네. 할머니, 저도 간호사예요. 제가 대답하자 정욱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아. 엥겔 선생님이 기뻐할 거야. 손녀딸도 간호사라니. 정욱이 할머니는 제게 간호사로서의 조언도 해주셨어요. 비록 치매로 인해 때때로 말이 끊어지고 반복되셨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간호사는 기술만으로는 안 돼. 마음이 중요해. 환자의 마음을 읽어야 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엥겔 선생님이 내 마음을 읽어주었어. 무서워하는 것도, 외로워하는 것도 어머니가 평생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미영 씨가 덧붙여 설명해 주셨어요. 간호는 사랑이라고,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다가오자 정욱이 할머니가 조금씩 피로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들은 오랜 시간 집중하기 어렵다고 미영 씨가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 이제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정욱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엥겔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를 살려주어서, 간호사가 되게 해주어서.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할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진 가져가도 돼? 정욱이 할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제가 대답하자 정욱이 할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셨어요. 요양원을 나올 때 미영 씨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미영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머니가 일했던 병원도 보시겠어요? 서울에 있는데요. 제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일하셨던 곳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 중 하나예요. 미영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날 밤 의정부의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정욱이를 찾았고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쳐봤어요. 정욱이에 대해 쓰인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제는 그 뒷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정욱이가 정말로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고 할머니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평생에 걸쳐 꽃피웠다는 것을요.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서 정욱이 할머니가 일했던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더 발견하게 될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 여행이 단순히 과거를 찾는 여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간호사로서의 제 정체성을 다시 찾는 여행이기도 했거든요. 할머니와 정욱이 할머니가 보여준 사랑으로 돌보는 간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정욱이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간호는 사랑이야.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해.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제 간호 철학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의정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전철을 탔어요. 미영 씨가 세브란스 병원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하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전철 안에서 미영 씨는 어머니 정욱이 할머니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집에 와서도 환자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미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특히 가난한 환자들이나 혼자 온 환자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처럼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길 자신도 어린 시절 혼자 아플 때 외국인 간호사님이 가족처럼 돌봐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환자들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봐야 한다고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병원의 규모였어요. 정말 큰 대학병원이었거든요. 1885년에 설립되었다는 안내판을 보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병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1965년부터 1998년까지 여기서 일하셨어요. 미영 씨가 병원 본관 앞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33년 동안이나요. 처음에는 일반 간호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간호부장까지 되셨거든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병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960년대, 70년대 병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볼 수 있었어요. 혹시 어머님에 대한 기록이나 사진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기대를 담아 물었어요. 간호부에 문의해보죠. 미영 씨가 안내 데스크에서 간호부 위치를 알아봤어요. 간호부는 병원 5층에 있었는데 가는 길에 여러 병동을 지나면서 정욱이 할머니가 이곳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다는 것이 실감났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할머니가 이 길을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호부에서는 간호팀장이라는 분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이경희 팀장님이라고 하시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미영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매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김정욱 선배님이요? 물론 알고 있어요. 이 팀장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입 간호사였을 때 김 선배님이 간호부장이셨거든요.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욱이 할머니를 직접 아는 분을 만난 것이었거든요. 김 선배님은 우리 병원의 전설 같은 분이에요. 이 팀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간호 철학이 정말 남달랐거든요. 환자 중심의 간호를 강조하셨고 후배들 교육에도 열정적이셨어요. 혹시 구체적인 기록이나 사진 같은 것이 남아있을까요? 미영 씨가 물어봤어요. 이 팀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병원에 간호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역대 간호부장님들에 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김 선배님이 쓰신 간호 관련 논문들도 있을 거고요. 간호박물관은 병원 별관 2층에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한국 간호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간호복 변천사, 의료기구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물관 큐레이터인 박 선생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는데 김정욱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양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김정욱 선배님은 우리 병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박 선생님이 한 파일 박스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특히 1970년대, 80년대 간호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거든요. 파일 박스 안에는 정욱이 할머니의 인사기록, 교육 이력, 그리고 여러 활동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간호부장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1965년 입사 당시의 사진이었어요. 22세의 정욱이가 간호복을 입고 찍은 정식 사진이었는데 어린 시절의 총명한 눈빛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찍었던 8세 소녀의 모습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박 선생님이 1970년대에 찍힌 단체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김 선배님이 수간호사 시절에 병동 직원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의 정옥이 할머니는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병동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정옥이 할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김 선배님은 특히 신입 간호사 교육에 열심이셨어요. 박 선생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매년 신입 간호사 오리엔테이션에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을 보니 정옥이 할머니의 강의 제목이 사랑으로 돌보는 간호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제 요양원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었거든요. 혹시 강의 내용도 보관되어 있나요? 제가 기대를 담아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파일을 뒤져보시더니 한 문서를 꺼내셨어요. 1985년도 강의록이 있네요. 김 선배님이 직접 쓰신 것 같아요. 그 강의록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옥이 할머니가 어린 시절 받았던 사랑을 평생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셨던 것이었거든요. 강의록의 일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간호사는 단순히 의료행위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가 가장 힘들고 무서워할 때 곁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큰 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한 외국인 간호사님이 저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옥이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제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이었거든요. 강의록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 간호사님은 제게 단순히 치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제 마음을 달래주셨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시기도 했고 제가 가진 작은 흉터도 용기의 표시라며 자랑스러워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환자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간호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씨도 어머니의 강의록을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일하셨구나. 박 선생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김 선배님의 연구 논문들도 있어요. 특히 환자 중심 간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논문 제목들을 보니 환자 간호사 관계에서의 공감적 소통, 임종 환자, 간호에서의 심리적 지지, 소아 환자 간호에서의 가족 중심 접근 등이 있었어요. 모두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습니다. 김 선배님은 간호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1980년대에는 한국간호학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고 여러 학회에서 발표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987년에 발표하신 전쟁고아 출신 간호사의 간호철학이라는 논문이었어요. 정옥이 할머니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철학을 정립하신 내용이었거든요. 논문의 초록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본 연구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과였던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간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간호철학을 분석한 것이다. 어린 시절 외국인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 사랑과 돌봄이 평생의 간호철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이 당시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드문 사례였거든요. 많은 간호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그 논문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정옥이 할머니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이 간호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논문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것이었어요. 어린 시절 받은 간호 경험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행위였고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행위였다. 무엇보다 혼자라고 느끼던 아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행위였다. 이러한 경험이 필자의 간호철학의 근간이 되었으며 환자를 대할 때 항상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심어주신 작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김 선배님의 제자들도 많아요. 이 팀장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중에 김 선배님께 배운 분들이 꽤 있어요. 모두들 김 선배님을 정말 존경해요. 혹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마침 오늘 오후에 간호사 교육이 있는데 그때 김 선배님의 제자분들이 몇 분 오실 예정이에요.
오후 2시 병원 교육실에서 간호사 교육이 열렸어요. 저도 특별히 참관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정욱이 할머니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함께 일하셨던 분은 조미숙 수간호사님이었어요. 현재 60세로 정욱이 할머니가 간호부장이실 때 수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김간호부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조간호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관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셨고 간호사들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특별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예를 들어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새벽에 직접 음식을 해와서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퇴근 후에도 상담해 주시고 조간호사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또 다른 제자인 김은정 간호사님은 현재 40대 후반으로 신입간호사 시절 정욱이 할머니에게 직접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었어요. 김 부장님의 신입간호사 교육은 정말 특별했어요. 김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는데 김 부장님은 환자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떻게요? 환자의 표정, 말투, 몸짓 하나하나를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환자가 말하지 않는 것도 들으라고 하셨죠. 김 간호사님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이야기는 박정희 간호사님이 해주신 것이었어요. 현재 50대 초반인 박 간호사님은 20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환자가 되었을 때 정욱이 할머니의 특별한 돌봄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김 부장님이 직접 돌봐주셨어요. 박 간호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김 부장님은 이미 간호부장이셨는데 직접 병상까지 와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용기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희야, 너는 살아날 수 있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도 어린 시절 큰 병을 앓았지만 살아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박 간호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왼손 흉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욱이 할머니가 어린 시절 제 할머니에게서 받은 격려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계셨던 것이었거든요.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교육이 끝난 후 정욱이 할머니의 제자들과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정욱이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김 부장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조미숙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는 환자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책임감을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환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김은정 간호사님이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김 부장님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일기 내용을 떠올렸어요. 할머니도 정욱이에게 해주신 작은 친절이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병원을 떠나기 전에 박물관 큐레이터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혹시 할머니의 사진과 일기 내용을 우리 박물관에 기증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김정욱 선배님의 스토리와 함께 전시한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할머니의 개인적인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다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복사본이라면 기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원본은 가족의 소중한 유품이니까 가져가고 싶어요. 물론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 선생님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미영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정욱이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미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제가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곳만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일했던 야전병원이 있던 그 자리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할머니와 정욱이 할머니가 살았던 곳, 사랑했던 곳으로 느껴졌어요.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먼저 정욱이 할머니를 다시 한번 뵙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일했던 야전병원 터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아침 일찍 연락해서 어머니 상태가 어제보다 좋다고 하셨거든요. 의정부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복사해온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정욱이 할머니의 강의록, 논문, 그리고 동료들이 써준 추천서들.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1990년에 정욱이 할머니가 간호부장에서 은퇴하실 때 후배들이 써준 추천서가 인상 깊었어요. 김정욱 부장님은 단순히 상사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 후배들을 아끼는 모성애, 그리고 간호에 대한 철학적 깊이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미영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오늘 아침부터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제 만난 분이 또 올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이 정욱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텐데 과연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할머니께서 제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을까요? 201호 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욱이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표정이 더 맑아 보이셨어요. 저희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왔구나. 기다렸어. 정욱이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어제보다 훨씬 또렷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드리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제 꿈을 꿨어. 정욱이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엥겔 선생님이 꿈에 나타났어. 고맙다고. 정욱이 잘 컸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께서 정말로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엥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정욱이 할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일기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정욱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고맙다고요. 정욱이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기뻐하셨어? 네. 할머니, 정말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정욱이가 평생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봤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때 저는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정욱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 강의록, 그리고 제자들이 써준 편지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것들을 보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는지. 제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자 정욱이 할머니가 신기한 듯 바라보셨어요. 이게 나야? 할머니가 젊은 시절 간호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며 물으셨어요. 네. 22세 때 세브란스 병원에 입사하신 때 사진이에요. 미영 씨가 설명해드리자 정욱이 할머니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셨어요. 참 예뻤구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꿈만 같았어. 정말로 간호사가 된 것이. 저는 정욱이 할머니의 강의록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는 환자가 가장 힘들고 무서워할 때 곁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제 말을 들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엥겔 선생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할머니께서 정말 많은 후배들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제자들의 편지를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할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정욱이 할머니가 편지들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내가 정말 잘했을까? 엥겔 선생님처럼 잘했을까? 물론이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할머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33년 동안이나요. 그때 정욱이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간호사지? 네. 할머니. 그럼 내가 해줄 말이 있어. 할머니가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환자의 마음을 읽어야 해. 제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 환자가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간호사가 희망이 되어줘야 해. 정욱이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엥겔 선생님이 내게 희망을 주었듯이. 네. 할머니, 꼭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중요한 듯 말씀하셨어요. 작은 친절, 절대 무시하지 마.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욱이 할머니가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시는 조언이었거든요. 정욱이 할머니는 그 후로도 1시간 넘게 저에게 간호사로서의 조언을 해주셨어요. 때로는 명료하게, 때로는 흐릿하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환자는 아픈 게 아니야. 무서운 거야. 그 무서움을 없애주는 게 간호사 일이야. 밤에 혼자 있는 환자들 더 신경 써줘. 밤이 가장 외로워. 가족 없는 환자들. 우리가 가족이 되어줘야 해. 엥겔 선생님이 내 가족이었듯이. 정욱이 할머니의 모든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70년간의 삶이 담긴 유언 같은 것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정욱이 할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요. 노르웨이 돌아가면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엥겔 선생님 무덤에 가서 네, 할머니 고맙다고 전해줘. 정욱이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 지켰다고. 좋은 간호사가 되었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네, 할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이것 엥겔 선생님이 주신 거야. 퇴원할 때 제가 깜짝 놀라서 목걸이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 오래된 십자가였는데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For 정욱, with love I. 할머니께서 정욱이에게 주신 거였구나. 제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70년 지켰어. 이제 너한테 맡기고 싶어. 정욱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엥겔 선생님 가족이니까. 저는 그 십자가 목걸이를 받으며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 70년간 이어진 사랑의 증표였거든요. 오후 3시쯤 정욱이 할머니가 조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작별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내일 노르웨이로 돌아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정욱이 할머니가 저를 보시며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벌써 가야 해? 네. 하지만 할머니를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제 환자들에게도 전해줄게요. 좋아. 그럼 내 마음도 계속 살아있을 거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눴을 때 정욱이 할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엥겔 선생님, 정말 사랑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요양원을 나올 때 미영 씨와도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의정부 시내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일했던 야전병원 터를 찾아갔어요. 김 관장님이 알려주신 그 위치였는데 지금은 조용한 주택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상상해봤어요. 70년 전 이곳에 천막병원이 있었고 할머니가 여기서 정욱이를 돌봤다는 것을요. 전쟁의 소음과 아픔 속에서도 피어났던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를요.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벤치가 있어서 앉아서 할머니의 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이제는 그 모든 내용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정욱이라는 실제 인물을 만났으니까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받은 것이 주신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요. 정욱이를 통해 할머니도 간호사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할머니의 남은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전철을 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의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정욱이 할머니를 찾은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호사로서의 제 정체성을 다시 찾은 것이었어요. 간호는 사랑이다.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제 신념이 되었어요. 노르웨이에 돌아가면 제 간호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어요. 환자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와 정욱이 할머니를 생각할 것이고 그분들이 보여주신 사랑을 제 환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정욱이 할머니가 주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어요. 7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그 목걸이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정욱이를 거쳐 이제 저에게 전해진 것이고
저는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노르웨이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생기고 있었어요. 정옥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할머니의 간호 철학을 노르웨이에서도 실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정옥이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정옥이가 약속을 지켰다고, 좋은 간호사가 되었다고, 그리고 평생 할머니를 사랑하고 기억했다고. 이번 여행은 끝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정옥이 할머니가 물려주신 사랑의 여행을요. 지금까지 카밀라 안데르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노르웨이의 젊은 간호사 카밀라가 할머니의 일기를 통해 70년 전 한국전쟁의 기억을 따라 한국 땅을 밟고 그곳에서 당시 8살 어린 정옥이가 82세 할머니가 되어 평생을 간호사로 살아온 이야기를 발견하는 여정. 할머니 잉그리드 엥겔슨이 1950년 전쟁 중인 낯선 땅에서 보여준 작은 친절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그 아이가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며 살아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75년 전 이날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낯선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전 세계 16개국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카밀라의 할머니 잉그리드 엥겔슨처럼 그들은 단순히 의무감만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는 신념,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먼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 젊은 청춘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한국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기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75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젊은 영혼들,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쓴 의료진들, 전쟁 고아들을 돌보며 희망을 심어준 모든 분들,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묵묵히 한국을 도운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신 이 평화와 자유를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정신을 우리도 세계로 전해나가겠습니다. 카밀라의 이야기처럼 작은 친절과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